서민들과 약자들을 위한 편파방송, 그래서 진짜 공익방송 TV민생연구소입니다. 오늘 또 함께 시청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그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서 세월호의 또 다른 기록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었잖아요. 오늘은요, 그에 이어서 세월호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4월 달은 4.19 60주년도 있고 또 우리 세월호 참사 6주기도 있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겪은 분들에게 혐오와 마음과 막말을 일삼는 분들, 심지어는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정치권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나서서 그런 것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그분들에게 큰 고통과 상처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TV민생연구소는요, 바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유가족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뉴스나 막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생명안전, 이 기본이 되는 사회에 대한 쟁점도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혐오와 막말을 이렇게 일삼는 걸까요? 저희가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서 저희가 얘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네, 안녕하세요. TV민생연구소 곽현아입니다. 지난주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더 무거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참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워낙 또 이 세월호 이 추모기 때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오늘 저희가 좀 시간을 마련해 봤거든요. 어쩔 때 보면은 우연찮게 본 댓글 중에서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지? 참 이런 생각이 드는 댓글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부럽다. 나도 우리 애가 그런 사고를 당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처럼 보상금을 탔으면, 이런 말을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우주 하나를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은요. 근데 이걸 돈하고 비유한다는 게 저희는 정말 뭐 더 심한 얘기보다 나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말하기도 너무 거북하고 힘든데, 시체 장사는 아이들 팔아서 뭐 한몫 잡고 돈 벌려고 한다는 거. 결국에 가족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그 결과는, 끝에는 항상 우리 아이들이 거론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진짜 참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그 지난주에 방송 때 그 경빈 어머니 전인숙 씨 청와대에서 계속 1인 시위 중이시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촬영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너무 현장에서 막 오셔가지고 막 전 그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인간같이 하는 것들이 내 맘대로 들고 나오네, 인간들이. 아니, 그리고 정신 걸어서 돈을 불 받아서 다시 정신 걸어요. 얘들아, 고맙다.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얘기로 감정을 건드리게 되죠. 그러면 어느 부모치고 그 감정을 제어하고 진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보니까 뭔가 좀 특정 시기만 되면 이렇게 더 혐오 막말이 심해지더라, 이런 게 있다면서요, 아버님? 그렇죠.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4월 달을 저희가 추모의 달, 뭐 또 기억하는 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4월 달이 모든 선거가 집중이 돼 있어요. 서로 이제 뭉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지지자들끼리. 근데 그 뭉치는 그 도구를 우리를 이용해서 뭉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이번에 이제 총선이 있었잖아요. 4.15 총선을 앞두고 4.16 가족협의회 그리고 4.16 연대에서
세월호 관련 막말이 있었던 이 후보들 정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낙선 후보를 발표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후보를 선정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정치적인 그 성향과 뭐 이런 건 상관없이요. 네. 딱 한 가지예요. 세월호에 관련된 그러니까 침몰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 세월호 참사 났을 때 구조를 방해했던 사람, 또 특히나 뭐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인물들,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막말하고 그 명예훼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다 했는데 19명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19명. 최종 네. 19명을 발표했고 그중에 14명이 낙선을 됐죠. 요맘때만 되면은 그런 자꾸 그런 어떤 모욕적인 비인간적인 그런 그 표현이나 발언들을 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인가. 전혀 정치적인 관점으로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게 세월호 참사인데 그거를 정치적인 잣대로 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그 19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낙선을 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국민들의 뜻은 제발 이제 좀 통합하고 그리고 좀 국민들의 의견, 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 잘 받아들여서 진상규명 제대로 해라라는 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언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헤드라인만 보고 맞아요. 하는 이게 헤드라인을 보고 이게 무슨 기사구나 이게 대충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헤드라인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몇몇 특정 언론들이 그걸 많이 해요. 기자분들이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받아 적어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걸 받아 적잖아요. 네. 그러면 내 건 눈에 띄어야 되잖아. 그럼 거기다 이제 더 선정적이고 더 자극적인 제목으로 혐오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기사에 싣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도 꽤나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당일부터 가짜뉴스에 시달렸어요. 가짜뉴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이들을 생존하는 학생들을 뭐 대학에 특례입학. 네, 맞아요.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이건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요.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가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다 세상 밑으로 숨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그냥 죄인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오보가 나면 정정 보도는 어떻게 동일하게 나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요? 저희가 요청해도 그냥 흐지부지 된 적도 많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놓고 조금 한 1, 2일 정도 있다가 이제 정정 보도가 나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때 동안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 계속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해하고. 언론에 한번 딱 노출되면 그 언론이 가지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걸 내려줘야 되는데 맞아요. 아니면 기사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좀 손 놓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너무 늦고요. 이번에 그래서 언론개혁 관련돼서 정말 많은 의견들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 내보내면 뭐 600억 막 엄청나잖아. 600억은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우리는 1000억! 네, 진짜로 가짜뉴스 내보내는 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정말 많은 피해자들을 만든다는 거 이 좀 심각성을 언론사들이 깨닫고 아닌 말고식의 보도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게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정보도 또한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기간 동안 그렇죠. 확실하게 보도를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언론개혁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월호 아직도 노란 리본 달고 다니면서 세월호 하고 있는데 온 국민이 도덕적 허용 이걸 다 빠져가지고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근거도 없이 그냥 막 그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 뭐 카더라 정도의 통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또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그 기사를 받아서 확대 재생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대 언론사에서 이걸 받아서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얘기가 국회까지 가요.
국회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보수 인사들이, 보수 정당들이 이 얘기를 마치 근거가 있느냐? 또 다시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국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또 거대 언론에서 또 받아 쓰는 거고. 저도 요즘에 이 막말 유튜브, 극우 유튜브 보면은 참 한숨이 나올 정도로 너무 심한 표현을 하거든요. 표현의 자유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표현의 자유는 그렇게 하라고 만든 이런 권리가 아니거든요. 이런 혐오 유튜버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람답게 좀 봐달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역지사지라고 있어요. 입장이 바뀌면 우리하고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그분들도. 그러면 그런 좀 남의 입장을 좀 생각해서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표현들은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는 하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만끽해가는 건 좋은데 대신에 책임은 지셔야죠. 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지금 가족협의회 측에서 이런 혐오 표현을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지. 지금 민변 쪽 변호인들하고 민원연 쪽에 연합 쪽에 이쪽 그 담당하시는 분들과 또 그다음에 저희 사유연대 그다음에 또 좀 이렇게 약간 TF를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저희한테 혐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다 모으고 있고요. 네. 1차, 2차, 3차로 지금 고소고발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려고요. 저희한테 지금 제보 들어온 것만 해도 수천 건이 넘어요. 이게 변호사분들이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요. 왜냐하면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이걸 저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게 참 또 스트레스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 상처를 한 번 더 후벼 파는 거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희 같은 피해자들이 또 안 생겨요. 아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런 표현, 혐오 표현들, 막말들이 있었습니까? 너무 넘치다 보니까, 정도가 넘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가족분들도 이렇게 고소, 고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네 힘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세월호 참사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 생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이렇게 혐오 표현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생존자 장혜진 양의 아버님과 화상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안진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밖에서 추모 집회 때 뵈어서 너무 슬픈 일로 만났지만 또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니까 반갑긴 해서요. 아버님, 그 우리 따님이 장혜진 양이잖아요. 네네네. 그 생존 학생을 대표해서 우리 억울하게 안타깝게 떠나버린 친구들에 대한 추모사도 낭독하고 응급구조사가 돼서 사람 구하겠다고 했던 그 다짐, 그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 따님 어떻게 그런 꿈이나 희망대로 잘 되고 있나요?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응원도 하고 있고요.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응급구조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한 그 국가 자격증도 땄고 그리고 지난 실습 나갔을 때도 그 어쨌든 애진이가 그 사람을 좀 심폐소생술로 CPR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살린 적도 있었고 이제 그에 대한 많은 보람을 느끼는데 원래 이제 응급구조학과를 나오면은 소방공무원 시험을 칠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되는데 이번에 이제 좀 법이 바뀌어서 그 같은 직종의 2년에 대한 경력이 필요해서 현재 지금 안양의 모 병원에 응급실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애진 양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아버님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신지 그래도 예. 애진 양이 얘기할 때 이렇게 웃음이 나오시나 봐요. 근데 아버님, 이 애진 씨와 세월호 관련 혹시 뭐 악플이나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참 많았죠. 많았는데 애진이가 이제 원래 이제 그 걱정을 잘 안 시키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랬는데
애진이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참사가 나고 나서 그 아이를 좀 보살피지 못했어요. 예. 저도 이제 당시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를 맡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애진이가 다른 아이들 비해서는 좀 많은 언론과 그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좀 많은 그 흔히 얘기하는 욕도 많이 먹고 뭐 네가 살아났으면 됐지 뭐가 잘났다고 앞에 나서냐 아휴, 참.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예. 그런 거에 신경 안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과의 뭐 약속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좀 안타까운데 저도 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네. 예. 아니,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억울하게 죽었으면 살아있는 친구들이 당연히 나서서 진상규명 요구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아버님. 네. 그 아버님 지금도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나 또 희생자들 또는 우리 생존 학생들에 대한 가짜 뉴스 중에 생존자 특례 입학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너무 열받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요. 그게 2014년 참사가 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심지어 이제 학생들이, 생존 학생들이 당시에 저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했었어요. 예. 왜 부모님들이 그 대학 특례를 요구하냐. 아이고. 근데 이제 저희도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앉혀놓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부모들이 요구한 적 한 번도 없다. 예. 저희는 당장 살아나온 아이들이 있는 거고 유가족들이 계시는데 거기다 대놓고 저희가 대학 특례를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되고요. 근데 일부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발언을 했고 확정도 안 됐는데 벌써 언론들은 대학 특례 입학이 됐다라고 그 언론에 기사를 내버리니 그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엄청 받았거든요. 예. 참, 정말 그렇겠어요. 사실 애진 양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하지만 또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런 혐오 표현 망언 때문에 아버님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드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어떠신가요? 그 당시에 저도 몸무게가 한 12kg 정도 빠졌는데요. 아. 일단은 그 뭐 힘든 부분은 일단 저희는 뭐 자식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삶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유가족들은 자식을 잃었잖아요. 삶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데 뭐 그 아픔에 비하면 저희가 무슨 어디가 아프다 힘들다 이런 건 좀 맞지 않고요. 단지 이제 그 생존 학생 부모로서 그 생존자 부모들에 대한 미안함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저희 또한도 굉장히 상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예. 이제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가족들이 좀 마음이 아팠죠. 예, 아버님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감히 저희들 또 추정을 해봅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엄청난 참사에 휘말리셔가지고 맞아요. 누군가는 돌아가시고 누군가는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가족들이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된 거잖아요. 근데 희생자든 생존자든 가리지 않고 혐오 표현이나 막말은 계속되었으니 아버님 저희가 그래서 계속 그런 혐오나 막말 없는 사회로 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버님 세월호 참사 6주기 얼마 전에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 대다수 국민들, 거의 절대다수 국민들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진상규명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국민들께 이렇게 생존자 아버님으로서 또 활동도 하시니까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신다면요. 저희 뭐 항상 저희 애진이도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하지만 그 6년이라는 세월이 길면 길지만 또 짧지 않은 시간들이었고요. 그것도 매년 그 세월호를 기억해주고 이번에도 6주기 때 저희 그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좀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제 국민들께서 또 많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 또한도 우리 생존자 가족들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우리 생존자 가족들이랑 좀 얘기를 했었는데 시민들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찾아주시고 우리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면 정말 아이들에 대한 그 어떤 진상규명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그 생존 학생들에 대한 그 아픔들이 국민들 덕에
이렇게 찾아주고 기억해주는 덕에 좀 많이 좀 저희들도 힘을 얻었고 우리 가족협의회도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버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꾸민 우리 애진 양, 네, 응원한다고 힘내라고 꼭 이 말 전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버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버님이랑 대화하는 과정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을 제가 다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도대체 근데 사회통합이나 갈등 치유,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위로를 하는데 앞장서야 될 정치인들이나 일부 종교인들, 언론인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 중 일부가 오히려 마음과 막말을 막 일삼았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이건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월호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엔 이 평등해야 안전하다, 이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TV 민생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뭐 그런 기억하고 논의는 싶지 않겠죠? 내가 잊혀지지 않도록 오늘도 나는 죽지 못. 주연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꼭 다시 찾아올게. 너의 곁으로 가기까지. 예.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그리고 생존자 가족 만나봤는데요. 이 생존자 가족들 또 유가족들 또 우리 학생들이 정말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법들이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바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위해서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생명안전 시민넷 박순철 활동가님 그리고 이 법안의 초안 작업을 함께해 주신 오지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박순철 그 처장님 있는 생명안전기본넷은요, 여러분도 잘 아는 소설가 김훈 선생님이 직접 공동대표로도 나서서 사회적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고요. 우리 오지원 변호사님은 법률가뿐만 아니라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분이십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눠볼 텐데 먼저 생명안전기본법이 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네. 그 생명안전기본법이라는 거는 지금 뭐 정부나 국회에서 정식으로 발의한 법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월호 참사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더욱더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것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그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들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뭔가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런 문제의식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제가 이제 세월호 특조위에서 일을 하면서 그 피해 지원 점검 과장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피해자분들의 실태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분들의 이제 재난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어떤 정말 새로운 법안
좀 체계부터 바꾸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 법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생명 안전이 무참히 짓밟힌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맞아요. 기본법이 강력히 제정되는 거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국민들께서 그 법은 최근에 우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재난관리법 많이 들어보셨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국가 자체가 재난관리 기본 우리 그 재난 기본소득도 줘야 된다. 그 근거 법령으로도 저도 이야기했는데 그 법을 이제 줄여서 재난안전 기본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변호사님. 그 법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기본법은 기존에 그러니까 안전 관련된 유형들이 아주 많잖아요. 뭐 화학물질 사고도 예. 있고 코로나도 그렇고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어떤 기본법이라고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일본 법을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매우 그냥 형식적이었어요. 그 우리 현실에서 피해자분들이 실제 어떤 점에서 재난과 관련해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반영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생명안전기본법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좀 더 피해자 중심적이고 일반 국민들이 직접 재난의 어떤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예, 좀 고안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활동가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생명안전기본법 네. 입법 추진을 하게 된 이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그 반복되는 재난 참사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안전 정책의 어떤 기본 방향이나 철학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이나 요구나 국민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공급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안전 관련 법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참사의 최대 피해자는 희생자들이고 당사자들이고 우리 맞아요. 국민들인데 국가가 오히려 행정부 위주로 관료들 위주로 법을 만들어 놓고 면피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오히려 보면 저희가 지금 상식으로 지금 돌아온 거를 그러니까요. 이제 맞아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참 우리나라에 정말 어이없는 사고들도 많았잖아요. 성수대교 붕괴, 그다음에 상품백화점, 상백화점 무너진 것부터 시작해서 대구 지하철 참사. 맞아요. 예. 근데 이런 재난들이 대참사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꼭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제가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교훈을 집적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터지면 사실은 예상 밖의 사고들이 많이 터지면 긴급하게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반성을 해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특히 근데 이제 공무원분들이 내가 잘했다라는 관점이 아니고 실제 그것을 당한 피해자들,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재난 대응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안전관리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쭉 모아서 보고서도 내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가장 놀랬던 것이 세월호 참사 이전에 그렇게 많은 대형 재난이 있었음에도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자 관점의 보고서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심각하네요. 맞아요. 박순철 처장님은 상품백화점 참사, 성수대교 참사 다 이제 실제 당시 시민사회 활동하면서도 다 접하고 정말 대응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대참사가 많았을까요? 어떻게 보셔요? 그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세계 10위권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좀 어이없는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마 빠른 산업화로 인해서 어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그런 경시 풍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일상화되어서 우리가 너무나 좀 무감각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구조가 사회적 구조가 일어난 사회적 구조로 만들어낸 좀 필연적인 그런 결과가 아닌지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나라 그래도 굉장히 경제 규모로 봤을 땐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참 많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난에 관련된 그 피해자 권리에 관해서 관련된 법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오히려 그 피해자분들 지원 점검을 해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솔직히. 네. 왜 어떻게 이렇게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정부가 오히려 홍보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해외 사례들을 찾아보기 네.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 사례들 보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 그 사람들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그런 교훈을 계속 축적을 해서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재난 조사를 잘해야 되고, 네, 맞아요. 네, 그거를 피해자들의 권리로 인정을 하는 거죠. 권리라고 딱 명시하진 않아도 뭐 이 대표적으로 미국의 스태포드법이라고 우리나라의 어떤 재해구호법하고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피해자, 사실 우리 법에는 피해자라는 개념도 제대로 정의가 안 돼 있거든요. 특별법 만들 때만 피해자 개념을 정의하고, 근데 이제 미국의 스태포드법에는 피해자란 재난으로부터 영향받은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해서 매우 좀 포괄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또 피해자들은 이러이러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뭐 권리라는 딱 명시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그런 표현도 해놓고 그 지원 내용들도 실제 피해자들이 어떤 재난 상황에서 수요가 있는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맞아요. 어떤 지원이나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도 너무 공감되는 게, 제가 예전에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때 수도 없이 많은 재난 희생자들 만났는데 다 일관되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상규명 요구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매달리고 있느냐 하면서 유가족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막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그래서 대부분 진상규명 요구하다가 중간에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정부로부터도 받고 막 심지어 이웃들도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훈을 못 듣고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네. 박 차장님, 저기 생명안전기본법 언제부터 추진하셨어요? 그때 생명안전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굉장히 꼭 필요한 단체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저희 생명안전시민넷은 2017년도 11월 달에 정식적으로 발족을 했고요. 이제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그런 이제 사회로 바꿔보자. 예, 그런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뭐 김훈 작가님, 송경영 신부님, 인권활동가분들 이렇게 또 그동안 재난참사 피해자분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은 지금 성안이 됐어요? 예,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럼 이제 20대 첫 법안으로 이제 창원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군요. 아, 기대가 큽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이 생명안전기본법 만들 때 좀 틀 잡는데 또 같이 참여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이 법안 구성 기조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전권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법률에 반영한다. 근데 안전권이란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이게 또 사실 그냥 안전권이니까 너무 그냥 기본적인 권리라 헌법에 기존에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그냥 한마디로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하고 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라든지 또는 뭐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안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여전히 생소할 거예요. 변호사님, 우리 헌법에 안전권이란 말이 없다면서요? 네, 없죠. 그럼 헌법에도 없으면 구체적 법률에도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거겠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왜 개헌 논의가 있었고 그때 안전권을 헌법에 넣으려고 했는데 결국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개헌이 안 된 거죠. 개헌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법안에라도 꼭 넣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사실은 일하는 어떤 차원에서도 산업재해가 너무 많고, 너무 많습니다. 재난이나 안전사고로부터도 국민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권을 반드시 법률에라도 먼저 넣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한 거죠. 예, 안전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노동 3권, 뭐 이렇게 인권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더 인권이 더 안전해야 인권도 성립되는 거니까. 맞아요. 예, 두 번째 구성 한번 볼까요? 이 법안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다 같이 학습하는 시간인데요. 재난 및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에 국가 책임의 명문화. 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예방도 안 될 거고, 혹시라도 예방 잘했네 사고 날 때 제일 먼저 달려갖고 막 10분, 20분에 다 살려내야 되잖아요. 가급적인 원칙적으로. 오 변호사님, 어떻게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도 저희 법에 국가의 책무 규정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 매우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가치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분들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공무원분들이 행정하듯이 민원 처리하듯이 했던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으면서 그걸 구체화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조받을 권리가 있다라든지 이런 어떤 피해자의 권리 규정을 같이 둠으로써 국가의 책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책무 중에 하나로 아까 교훈을 집적을 해야만 똑같은 재발 방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독립조사기구를 만들어서 반드시 조사를 해라.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라. 이런 것들을 국가의 책무로 구체화를 해놓은 겁니다. 네. 박쌤, 그러면 아마 시청자들께서 잠깐만 우리 사회적 참사 특조위도 있고 최근에 고 김용균님 뭐 진상조사 특조위도 이낙연 총리가 지시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들은 뭘까로 궁금하실 텐데 혹은 법으로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였어요? 일단은 그것을 개별 법을 만든 건가요? 그때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때마다 세월호 특조위도 그렇고 또 지금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좀 그렇게 그 두 개는 이제 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참 이렇게 그때 매번 만들어야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긴 했어요. 네, 이렇게 기본적인 법률로 정해져 놔야 되는 문제였는데요. 자, 다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민의 참여 조항입니다. 네,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 관련된 매뉴얼을 찾아보니까 5,000개가 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지금도 사실은 안 바뀌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매뉴얼을 그냥 만들다 보니까 실제 사고에서 뭐가 문제됐는지 현장에서 목소리도 반영이 안 되고 피해자들의 의견도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제가 미국에 그때 출장 조사를 갔을 때 보니까 미국은 매뉴얼을 하나 만들 때도 1년, 2년 걸리는데 그 이유가 재난 대응을 하는 공무원들하고 참여하는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만들더라고요. 매뉴얼 작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럼 재난이 터지면 나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우리는 어떻게 소통한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 재정 과정에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소통상 오류도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탑다운 방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소관 부서에서만 만들어 놓고 잠재우고 있으니까 사건이 딱 터지고 나면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제서야 매뉴얼을 꺼내서 보는데 현장하고 안 맞죠. 그럼 또 우왕좌왕하고 그러다가 또 피해자분들은 더 2차 피해를 더 크게 당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의 참여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참여하는 모든 군들이 공무원들이 시민이라고 해서 배척하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준비 단계부터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우리 고 김관홍 잠수사법도 지금 통과가 안 돼 있는데 뭐 요것과 관련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피해자라는 그런 법적 개념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 안에 이런 지원이나 수습 활동 중에 심리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피해에 대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그런 법이 이제 저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되면 이제 김관홍 잠수사님처럼 이렇게 지원 활동하다가 또 다치거나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피해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수습 과정이나 또는 그 복구나 공동체 회복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시민 참여라는 그런 형태로 좀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을 집대성해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제가 개별적으로 다 이제 지적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많은 법인데요. 근데 또 이제 그 이번에 우리가 메르스 때 박근혜 정권이 대응한 거하고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대응한 거 코로나19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저는 국민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이게 가장 큰 차이라 민주주의적으로 대응했다라는 다른 나라의 평가도 그래서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난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많이 강조됐다면서요, 이 법에서요. 네 번째 특징이 맞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그 사실은 재난 정보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피해자분들이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공개 대상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세월호 참사에서 이 문제가 가장 먼저 벌어졌는데 메르스 이전에 그러니까 피해자분들한테 먼저 피해자들 가장 궁금해한 거는 우리 아이가 살아있는지 구조 여부와 그다음에
구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있잖아요. 예. 근데 첫 번째 거는 거의 혼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생존자 명단이 계속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구조 인력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이나 또는 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 재난 정보 이런 정보들은 피해자에게 가장 우선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이 하나 피해자의 권리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일반인들에게 재난 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집 옆 예방 차원에서 우리 집 옆에 위험 시설이 들어왔다. 그럼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게 영업 비밀이나 이런 걸로 거의 잘 공개가 안 되는 건데 이런 법에 한 번 더 원칙으로서 그거를 규정함으로써 저가 공개를 최대한 네. 촉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는 재난 대응과 관련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 그 조사 결과를 찾는 게 우리나라 조사 결과 찾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그걸 잘 체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공개 체계를.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생각나네요. 그 경기도에서 삼성전자 관련 공장에서 무슨 독극물 유출됐는데 국민들 모르고 어떻게 된 거냐는 알려주도 안 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박 사장. 네. 그래서 재난정보 공개 이게 이 정말 꼭 부분이 필요하네요.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부연 한번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를 수 있고 또 내가 일터에서 다쳤는데 무슨 원인 때문에 다쳤는지 삼성전자 백희병 사태도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그것을 다 영업 비밀이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미명하에 그것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재 치료도 받지 못하고 예. 개인의 몫으로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이런 위험에 대한 알 권리, 안전에 대한 알 권리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세월호 혐오 표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비방이나 혐오 표현 이런 것도 좀 규제하는 법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법안 논의할 때 정말 논의를 많이 했는데 법 체계상으로 여기에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가중처벌하거나 또는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미 공감대는 형성돼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법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제가 이제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피해 지원 쪽에서 관련된 어떤 대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혐오 표현 규제 관련 어떤 입법적 보완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박 차장님께서도 피해자들이 많이 만나시니까 요런 대책 아까도 우리 유가족들하고 생존 학생 아버님 했는데 정말 눈물이 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2차, 3차 이 가해 너무 심각하니까 어떻게 이거 좀 근절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먼저 저희 법안에는 이제 벌칙 조항을 갖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벌칙 조항을 넣어놨고요. 예. 그리고 이런 2차 가해, 3차 가해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피해자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공감 능력,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의 어떤 안전에 대한 책임 이런 의식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또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할 때 좀 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일부 들어가 있군요. 그러면 그 맞습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인간이 해서는 안 될지까지는 보장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적 합의가 성숙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오변호사인데 우리 항상 우리 이런 이슈 다룰 때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법, 맞아요. 중대재해처벌 기업처벌법, 뭐 기업살인법 이런 법들하고 많이 같이 되면 시너지 효과 내서 정말 사람들이 뭔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혹시 이러다가 우리 회사가 우리 공공기관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거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그 기업 자체는 벌금 1,000만 원을 내고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처럼 사망자가 거의 1,400명이 넘는 그런 참사도 기업 자체의 책임은 매우 제한적이었거든요. 벌금도 수준이 낮았고요. 그래서 뭐 산업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기껏해야 1,000만 원 정도 선고되는 사례들도 많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정말 그 기업들이 이거를 오히려 자꾸
뭐랄까 회피하게 되는 걸 정당화시켜주는 정도의 처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라고 맞아요. 저는 강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이런 법안들이 같이 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박 처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그 현장의 안전 보건 조치에 드는 비용보다 오히려 사고나 적발 시 내는 비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쓸 그런 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선진국의 예처럼 예,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좀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 생명안전기본법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꼭 발의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정말 네. 혐오 표현 막말 없는 그런 따뜻한 세상, 희생자들을 늘 위로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일 7시 20분 스페셜 방송으로 찾아뵙겠고요. 월요일 생방송으로 저녁 7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였습니다. 빛나는 너를 닮은 빛을 보고 있어. Every day, everywhere 너와 함께 있어. Every day, everything 내게